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 대중선동의 천재였던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자동적으로 세 부류로 나뉜다. 한쪽에는 레지스탕스들, 다른 쪽에는 콜라보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머뭇거리는 대중이 있다.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갖 부가 약탈되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대중을 레지스탕스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콜라보들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일본이 침략하자 조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쪽에는 독립운동가들, 그 반대쪽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다수의 민중들이 있었다. 일본은 민중들이 친일파들 편에 서도록 치밀한 작전을 벌였다. 그 핵심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다. 일본이 낡은 조선을 발전시킨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선전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친일파를 앞세워 땅과 쌀을 빼앗고 이름과 말도 빼앗았다. 심지어 전쟁에 동원해서 생명까지 빼앗았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 세력은 해외로 나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했다. 자신이 태어난 땅과 자기 민족을 지키고 싶었던 한국의 레지스탕스들, 그들은 독립을 되찾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일제의 콜라보 친일파들은 천황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 조선 민족의 운명이라며 독립군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었다. 이들 중에는 혈서까지 써서 기어코 일본군이 된 자도 있었고 심지어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것이 독립군 토벌을 위한 친일파 특수부대 간도 특설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들은 일제보다 친일파들을 더 증오하고 경멸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암살하기 위해 비밀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일제 콜라보들, 두 세력의 길고 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 아니라 이거 다큐멘터리 한 3분 30초까지 보셨는데 뭐 보실만 하신가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선 사관 자체가 50%의 잘못된 사관과 한 10%의 진실,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비꼬려고 하는, 진실을 최대한 뒤틀리려고 하는 20%의 노력, 그 다음에 20%의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또 해방 전후사 같은 경우는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죠.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고, 그러니까 좌익 역사들을 무시하고 또 우익 역사도 무시되고 하면서 이상한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익 측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좌익 자체를 전혀 안 다뤘어요. 그래서 좌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안 하게 했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좌익의 실체에 대해서 다루질 않았어요. 특히 70년대 박정희 때는 안티 커뮤니스트니즘을 추구하면서도 박정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만큼 철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 자신이 그 남로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까기 시작하면 자기의 정통성에도 위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고 냉정히 막 다 그 시대를 뒤집어 까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고, 이 좌익들의 문제점은 이러한 틈을 신비주의적으로 이용을 했죠. 신비주의적으로 이용했는데, 이러한 신비주의적으로 이용한 거는 사실상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단순히 그 공산주의 체제만 무너진 게 아니라요, 역사에서 이들의 주장했던 게 얼마나 허구였는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구권 비밀 문서들이 다 풀려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에 했던 레티코프 일기들이 나오고요. 하여간 뭐 이런, 그 다음에 비밀 문서, 그 다음 소련의 정보 문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윌슨 센터 가면 이런 문서들이 다 영어로 번역된 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번역도 돼서 나와 있죠. 하여간 뭐 이 일기들을 보면 이 당시 소련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백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우익 진영에서 이거를 포인트별로 비판했던 강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하다가 말고, 그 다음에 뭐 감정적으로 서로 욕이나 하다가 말고, 뭐 이런 게 해서 한번 그 강의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스타일은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그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리고요, 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백년전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욕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50%의 거짓된 사관, 10%의 진실, 20%의 뒤틀린 관점, 고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순서 바꾸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20%의 거짓. 이것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이 다큐멘터리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했습니다. 포인트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관은 뭐 실증주의 또는 뭐 총균세 같은 데서 보이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최근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유물론적 사관, 마르크스가 했던 거, 뭐 이제 이런 뭐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법적 사관은 어떨까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어떨까요? 이거는 한 5살짜리 유치원 애들의 반응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 그 갑옷 같은 거 보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그래서 어린이들 항상 물어볼 때, 아빠 누가 착한 사람이야? 아빠 누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를 보죠.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러한 아이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아이들의 관점이 정확할까요? 당연히 부정확하죠.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역사는 이렇게 보죠? 우리는 왜 역사는 옳고 그름 이렇게 보죠? 역사가 분명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사회생활보다 몇백 배, 최소한 몇십 배 복잡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뭐 이해의 면에서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 이해만 하고 그치세요. 그걸로 무언가 행동을 하겠다, 무언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는 버리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해 정도에서 그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민족연구소 이 사관은 이런 걸 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칭 민족주의 사관인데 시작할 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괴베스 이야기를 처음에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프랑스 침략하고 났다니까 레지스탕스, 콜라보, 메스 3분법으로 한대요. 사실상 2분법이죠. 이거는 뭐 하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과연 정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100%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보면 어떡하죠? 우리는 낙인을 찍습니다. 친일파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런 낙인 자체가 뭐죠? 매우 수준 떨어집니다. 이거는 학문도 아니고 최소한 무슨 뭐 역사연구소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냐? 5살짜리 아이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선과 악, 착한과 나쁨으로 구별해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일까요? 이걸 팩트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떨까요? 다음. 우선 친일파로 지적한 사람들이 대해서 한번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게 역사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바라보지만은 최소한 이들이 친일파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자기 모순을 드러내주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주장대로 하니까 얼마나 모순이 되느냐. 우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북한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 쭉 나오는데요. 한번 뭐 중요한 사람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김영주, 김일성 동생인데 헌병 보조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추원 참의도 있습니다. 도의원도 있고요. 이 중추원 참의들은 이거 사실상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친일파들이에요.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홍명희는 임꺽정 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친일파까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은 김구와 친분이 깊습니다. 그래서 남북협상 때도 북으로 넘어갔어요. 1차 남북협상 때.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습니다. 홍명희는. 그리고 김구가 추후에 이제 그 북한하고 제2차 남북협상 이런 거 할 때 파트너로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홍명희가. 근데 임전대책 협의에 가입 활동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북한 측에도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이건 친일파예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달삼이라고 일본군 소위인데 제주 4.3 사건 주동을 하죠. 그래서 요거 제주에서 4.3 사건 일으킨 걸로 공로로 인정받아서 그 북한에 그 관리로 이제 들어오죠. 근데 북한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는 환상입니다. 이걸 왜 이런 주장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냥 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가려버렸잖아요. 예? 이게 가려버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범죄시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효과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우익의 잘못입니다. 우익이 남과 북에 대해서 제대로 90년대 이후에 제대로 한번 했다라고 하면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나와서 마치 북한에서는 친일이 청산이 제대로 일어났다는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방 전후의 문제를 보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좌우가 대립됩니다. 정치가도 그렇고요. 하물며 노조도 좌익 노조가 있고 우익 노조가 있습니다. 농민단체도 좌익 농민단체가 있고 우익 농민단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신다면 북한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친일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거지만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한번 보면은 우선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교육 현황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부가가치 증가 방안입니다.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대단한 고등교육이 아니라 우선 생각해 봅시다. 글자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계약서에 쓸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문서로 지시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서 원거리에서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바로 그 앞자리에 들어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로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특징은, 식민지배의 가장 특징은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인들의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이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해방 당시 문맹률 자체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3천만 명인데 2,700만 명이 문맹이고 300만 정도만 글을 알아요. 근데 글 안다고 여러분들 그 정부 공무원 같은 거 고위직 할 수 있습니까? 일? 전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입니다. 왜냐면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근대 문명을 들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났지만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세계가 성장하면 같이 따라 성장하는 정도였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그 전 세계 평균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성장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때문입니다. 이 교육혁명에 가장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죠. 전 국민을 초등교육 시켰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중등교육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승만 때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 게 언제죠? 70년대.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하죠. 세상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근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인재들. 그러니까 최소한 글은 알아야겠죠. 또 고등교육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글도 모르고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 근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위치에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이 당시에 보면 소위 민족연구소 기준으로 봤을 때 친일파들이 근대 국가 운영에 자이든 타이든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 공통되고 남한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착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 몰라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반일만 열심히 해. 고등교육 안 받았어. 근데 친일했어요. 근데 교육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점령군 사령관이면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일본은 죽었잖아요. 근데 친일한 게 문제가 되겠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열 때하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좀 등용받은 거예요. 이거는 남북한 모두 공통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런 거 없애는 게 제대로 된 거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부르주아들 다 죽였어요. 60년대 때. 어떻게 됐죠? 인재를 기르는 건 최소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20년. 80년 들어와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테크노크라트가 들어오죠.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학살. 지금도 장난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지식인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남북한의 국가 발전을 위한 이른바 친일파 등용은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어차피 일본은 전쟁에 패했어요. 더 이상 침략 따위는 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데 친일파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놈들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이렇게 문제였겠지만 전쟁 후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친일, 반일적 관점이 세상을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데 가장 큰 오류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친일 인사로 지목된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 연구소의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만주국 소유래요. 혈서가 있다 없다 라기가 많은데 실물도 안 나오고 그 나온 거라고 하는 것도 뭐 증빙 자체가 확실하지 않아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정희가 12년생인가 17년생인가 그렇죠. 20대 때 한 거예요. 20대의 행동으로 인물을 그렇게 재단하는 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예? 여러분 20대 때 술 먹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거예요? 17년이면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커온 사람인데 백선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일모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 언론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독립운동에 지지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친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분법적 사고에 정말 그냥 그 역겨운 모습이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 딱 되면 다 친일이게요. 그 사람 자기 눈에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친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또 김백일이죠. 만주국 소위했다고 친일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만주 영길 출생인데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명천에서 독립운동하려고 만주를 이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친일파가 됐냐? 만주국 소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일까요? 저기 누구야? 북한에는 만주국 소위들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친일파에서 다 빼요? 이 사람들이 이유합니다. 김백일 장군이 누구냐면 6.25 전쟁 때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따 이날을 국군의 날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김백일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뭐요?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하죠? 요즘에 독립군 그날로 하자 이런 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프로 커뮤니스트든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프로 커뮤니스트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좌익이라고 하고 지가 좌빨이고 민주당,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지지한다고 해도 자기가 프로 커뮤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는데? 제 주변에 한심한 선배 하나 있어요. 정치한다고 깜짝깜짝 돌아다니는 선배. 그 사람이 강남 출신인데 민주당 사람도 공산당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지해달라고 해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친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친공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건 의열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의열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한인애국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열단은 임정의 좌익을 이끌던 김원봉이 하던 거예요. 한인애국단 누구냐면 임정의 우익을 이끌던 김구가 하는 거고요. 누가 진짜냐? 비교가 안 됩니다. 한인애국단이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왜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보면 테러, 우리가 보면 열혈운동, 얘 죽을 핵심적인 사건이 뭐죠? 이봉창의 도쿄 천황 폭탄 투여입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의 상해 도시락 폭탄 사건. 이거 누가 하냐면 다 한인애국단에서 한 거예요. 김구가. 근데 어디 이런 의열단이 끼어들어요. 한인애국단이 모르겠는데 의열단이 마치 무슨 그 의열단이 했던 대단한 테러 한번 말해봐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대단한 저항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김구가 진짜입니다. 이런 거는. 김구가 임정 내에서 파워를 얻게 된 계기가 한인애국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정 내에서는 당시 보면은 막 정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막 임정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그래도 임정을 끝까지 지키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김구랑 등등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방 하나에 건물 하나 임대료 낼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김구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열혈운동. 저쪽 입장에서 보면 테러.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성공은 다 김구가 더 많이 했죠. 그거 보고 따라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김원봉. 수준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우익이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또 한번 해볼게요. 의열단은 한인애국단의 비길 바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의열단은. 중일전쟁 때 이제 장개석기 그 좌우합작을 했죠. 국공합작. 그때 똑같이 우리한테도 국공합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임정은 좌익과 우익이 불연돼갖고 워낙 그 다툼이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서 공산당 애들이 어느 개판을 쳐놔가지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이 공산당 계열을 아주 불신하는 경향이 심했어요. 그래도 장개석이 계속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김원봉이 돈을 하나로 주면 안 받고 따로따로 받았어요. 그럼 누가 많이 줬느냐? 압도적으로 한인애국단이 많습니다. 왜? 일을 더 잘하니까. 그럼 이 의열단 일본인도 주인 유명한 사건 있습니까? 이봉창 윤봉길보다? 그래서 최근 영화 보면 김원봉 빠는 거 나오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진짜는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만큼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고요. 근데 얘네들이 김구를 빼고 의열단을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보시면 민족문제연구소는 김구를 계속 찬양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김구는 좌익들의 미끼입니다. 그리고 의열단을 제시하는 거는 얘네 공산당이거든요. 의열단은 좌익 계열 애들. 공산주의 사회를 마치 좀 좋게 보려고 김구에다가 의열단을 적당히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문제가 되는 김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구는 독립운동 내내 이승만과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구의 고향 황해도예요. 또 여기 보면 뭐 기호학파, 기호 세력이라고 해서 기호학파. 어쨌든 황해도, 경기도 애들이 패거리를 져서 문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그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기호예요. 기호, 이 사람도. 근데 김구는 엄청 찬양하고 이승만은 기호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실제로 그 지역끼리 똘똘 뭉친 거, 는 사실 평양 애들이에요. 서북 애들. 그 흥사단 애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얘네들이 진짜 패거리들이고요. 얘네들은 뭐 요즘에 뭐 호남향후회 이런 거 비판하는데 이거는 잽도 안 되게 얘네들이 심했어요. 이승만 고소까지 합니다. 이승만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그런 거예요. 안창호가 독립운동사에서 뭐 훌륭하신 분이긴 맞는데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남한에서. 이들은 일심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기본 컨셉이 뭐냐면 반드시 평화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국제 여론을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승만의 논리는. 그래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아. 그래서 애국단 운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상황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임정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 운동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요의 실기 1946년 판에서. 다음. 근데 김구와 이승만은 갈라집니다. 1947년 남북 협상을 두고요. 김구와 이승만은 갈라지는데 한번 보시죠. 일설 이승만.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에 이미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들어왔다. 남한도 이러한 정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뭐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이건 언제? 1946년 6월 정읍발언이라고 하죠. 이거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합니다. 1946년 정읍발언인데 남한만 정부는 남북분단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45년 12월에 주권기관인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했어요. 12월에. 그래서 이때 이걸 해갖고 4월달쯤에 토지개혁도 해버립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4월달에 해버렸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자기 정부자료 수립을 한 거예요. 이게 왜 했냐면은 1945년 9월에 스탈린이 뭐라고 해요? 미국이 38도선 이남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만이라도 소비에트 정권 세우라고 교시를 내립니다. 이게 92년 공개됐어요. 동구권 문제 내고. 이거 내리면서 소련 애들이 남북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자기네 있다는 걸 소련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리면서도 우리나라 그때 소련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동구권 붕괴하면서 쿠데타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엄청 조심하면서 공개했던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는 상당 부분 끝난 거예요. 정읍발언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 떨어지는 비판입니다. 왜냐면 94년에 나온 이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설, 김구하고 김규식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김구는 뭐냐면 이승만하고 똑같은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우익인사입니다. 김규식은 뭐냐면 중도 인사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안에 내용은 우파예요. 이 사람도 우파고, 그러나 좌익과 좀 합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중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군정의 지지를 받아요. 사람들은 미군정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특히 좌익들, 민족문제연구소들, 그 다음에 얼치기 좌파들, 내 주위에 있는 김규식이 지지를 받습니다. 미군정의 지지를 받는 것. 그래서 김규식은 임정 내에서도 포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리더십도 강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지지를 받아서 김규식의 세력을 이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주장은 어떠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우선 합작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실패하면 남한만의 정부에 차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미군정 하지 중장 반응은 어때요? 아니, 찬성이죠. 이 당시에 미군의 입장은 뭐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세계 질서는 4대 강국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왜 나온 거냐면 이런 게 국제 정세의 평화가 언제 제일 오래됐냐면은 그 나폴레옹 죽고 나서 1차 대전까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5대 강국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를 미국은 4대 강국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미, 소, 영, 중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중장 당시 이제 군정 장관이죠. 어떻게 했어요? 합작은 나도 찬성이다. 근데 단 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하자. 이게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김규식에 대한 이제 비판적 입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선 가장 심한 비판은 이겁니다. 김규식은 대통령 선거하면 이승만한테 질 것이어서 남북 협상이라는 이상론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김규식에 관련해서 이건 김규식에 대한 비판으로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규식은 임정에서도 좀 그렇게 포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좀 김규식이 이제 미군정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승만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지지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란 사람인 걸 알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까지로 말한 사람이에요. 김규식은 기본적으로 리더십 자체가 강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배짱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거를 하면 이승만한테 져요. 그런데 미군정의 지지를 받거든. 그런데 이승만은 남북협상 반대.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거 이승만의 힘을 더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김규식은 이걸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김구는 어땠냐? 김구에 대해서 이런 비판은 적당한 것 같지 않아요. 김구는 이승만과 일심동체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만하고 일심동체인데 무조건 국부도 이승만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무조건 이승만이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재미있는 거는 김규식은 남북 협상할 때 북한의 모멸적인 반응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이 남한에 사니까 미 제국주의 죽으로 몰아붙여요. 예? 그러면서 와서 사과라는 거예요. 평양에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김규식도 사실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이거 성공하기 힘들겠다. 실패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가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헛된 자화합작 논의에 빠져들었죠. 근데 1차만 하고 하면 되는데 2차까지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되겠냐. 여러 번 노력을 해야지.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제 1차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봐주던 사람들이 이제 김구가 이끌고 있던 걸 한독당 세력이라고 합니다. 한독당. 얘네 이제 좌우합작 세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차를 계속 김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북한 공산당 측에 그 정도 무시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남한만의 정부에 활동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개석, 송자문, 중국 외교관이 이렇게 와서 김구한테 그랬어요. 이거 임정 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박찬희가 아예 한국 넘어옵니다. 중국에 이제 원래 김구의 임정의 신복 중에 한 명인데요. 박찬희라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장개석과 교류를 가졌던 사람인데 김구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어떤 얘기도 하냐면 김구 치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익의 상징적인 인물. 네? 우익 열혈운동의 대표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안티커뮤니스트 테러리즘의 핵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치매라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와서 박찬익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조소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1차 때 망신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냐? 2차에는 참여하고는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김구는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냥 당시 상황을 우선 봐야 되는데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소련한테 계속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할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이걸 안 해요. 왜냐면 소련은 독일하고 독소 전쟁이 더 핵심이었으니까. 전선을 두 개로 늘리면 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 해요. 근데 미국은 이때 이제 원자폭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본에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험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폭 개발 후에는 소련이 참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하고 소련은 같이 팀을 먹어서 그 주축국 군대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계속 미국이 말할 때마다 왜 일본한테 참전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폭 개발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근데 소련은 어떤 거 알면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실을 미 국무부의 소련 간첩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어차피 망할 것 같은데 응?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은 1945년 8월에 해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자폭탄이 없었을 경우에 미국이 일본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간은 그때 사람들의 예측으로는 46년 여름쯤이라고 했어요. 상륙해서 동경을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이 정도라고 했어요. 원자폭탄을 안 쓴다면.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이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싹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문제 아니다. 그리고 동구권에서 자기가 유럽 쪽에서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 국무부의 소련 간첩들이 원자폭탄이 나와서 터트리면 일본은 그냥 항복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8월쯤에 8월 5일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내려오죠.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대전 때 대단한 군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육군은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순식간에 뚫려버리죠. 탱크 자체도 별 볼 일 없는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소련이 이제 일본 영토를 계속 정념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한 점령하고 서울도 곧 내려온다고 했어요. 해방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때 입장에서는 연합국하고 추축국이 싸웠잖아요. 일본이 추축국이고. 연합국이 우리나라 해방시켜주려고 남한까지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건준 같은 좌익 계열 그런 정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건준 이야기는 좀 이제 나중에 또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소련이 우리 서울까지 해방시켜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소련한테 산발도세는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소련은 미국이 무서워서 멈추죠. 미국이 무서워서 멈춥니다. 전쟁하면 질 거 알거든요. 소련한테. 미국한테 소련이. 그래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한국은 조선은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일본 땅이었단 말이에요. 제국 직할지였어요. 일본 제국 직할지. 그런데 이 일본을 실제로 혼내준 사람은 누구죠? 일본 주력하고 싸웠던 미국.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미국이 항복을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얍실하게 들어온 거죠. 질 거 알고. 그리고 다 해방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그만 38도선까지. 이게 분단의 씨앗입니다. 미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소련이 얌체같이 들어온 거. 요게 첫 번째고요. 소련 제국주의, 소련 공산 제국주의가 분단을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죠. 두 번째는 미국이 38도선까지 내려오지 말라 안 했으면 소련 다 해방했을 텐데 미국이 말해서 했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프로커뮤니스트 입장에서는 미국도 분단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 식민지를 일본이 갖고 있던 일본 제국을 해체하고 다시 항복문서 받아들이는 건 다 미국이 했어요. 그런데 왜 조선에서만 일본 식민지, 다른 데선 다 일본의 필리핀도 그렇고 일본 식민지 미국이 했는데 왜 여기만 소련이 해야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저런 봤을 때는 소련의 책임이 7, 3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단에 관한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분법적인 거라 그렇게 설득력 있진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한 번 더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얼마나 이분법적이고 단순하며 수준 떨어지는지를 몸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선배한테 드린 말인데, 좌익의 열매는 무지의 밭에서 자랍니다. 알면 절대로 우리나라 좌익, 특히 대한민국 좌익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무지하시면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 대중선동의 천재였던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자동적으로 세 부류로 나뉜다. 한쪽에는 레지스탕스들, 다른 쪽에는 콜라보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머뭇거리는 대중이 있다.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갖 부가 약탈되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대중을 레지스탕스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콜라보들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일본이 침략하자 조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쪽에는 독립운동가들, 그 반대쪽엔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다수의 민중들이 있었다. 일본은 민중들이 친일파들 편에 서도록 치밀한 작전을 벌였다. 그 핵심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다. 일본이 낡은 조선을 발전시킨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선전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친일파를 앞세워 땅과 쌀을 빼앗고 이름과 말도 빼앗았다. 심지어 전쟁에 동원해서 생명까지 빼앗았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 세력은 해외로 나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했다. 자신이 태어난 땅과 자기 민족을 지키고 싶었던 한국의 레지스탕스들, 그들은 독립을 되찾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일제의 콜라보 친일파들은 천황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 조선 민족의 운명이라며 독립군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었다. 이들 중에는 혈서까지 써서 기어코 일본군이 된 자도 있었고, 심지어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것이 독립군 토벌을 위한 친일파 특수부대 간도 특설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들은 일제보다 친일파들을 더 증오하고 경멸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암살하기 위해 비밀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일제 콜라보들, 두 세력의 길고 긴 전쟁은